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는 제가 2006년도에 겪은 일로 벌써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중국집에서 배달 알바를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요즘에야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배달 대행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중국집에서는 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알바를 고용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중국집 배달 일이 그렇게 이미지가 좋은 직업은 아니었지만 시티백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그 일은 비정규직 치곤 나름대로 돈을 짭짤하게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아무튼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이 동네 저 동네 하루에 수십 군데씩이라도 배달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당시에는 철가방에 음식을 담아서 손님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현관에 음식을 내려줬어요.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집들은 현관이랑 거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다 보였고 그리고 그 집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느껴졌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배달 일을 열심히 하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어느 한 연립에서 배달이 들어와서 짜장면 3그릇, 탕수육, 그리고 서비스 군만두를 챙겨가지고 배달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배달지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이내 밝은 목소리의 여성분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곤 현관 신발장까지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하나하나 내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성분들 중에는 가끔 그 배달원들이 거실 쪽 이렇게 시선 가는 거를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땅만 보고 음식을 내려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제 주변 시야라든지 느껴지는 인기척이 분명히 음식은 3, 4인분을 시켰는데 이 여성분 말고는 아무 인기척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혼자 먹든 누가 같이 와서든 먹겠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중국집들도 대부분 배달 갈 때 일회용 용기에 담아서 가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배달 갔던 집에 다시 들려서 그릇을 회수해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군데 더 배달을 갔다가 그릇을 회수하러 그 집에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다 먹은 짜장면 그릇 하나랑 아예 뜯지도 않은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가 그대로 놓여있는 거예요. 뭐야, 먹지도 않을 거 왜 시킨 거야? 아깝게 시리. 하여간 저는 그 그릇들과 음식들을 수거해서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달 나갔던 음식 말고 홀에서 먹은 음식 중에 탕수육 같은 거 깨끗하게 남으면 사장님이 다시 튀기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탕수육이랑 짜장면 그대로 남은 걸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탕수육은 완전 새 거라고 다시 튀긴다고 가져가셨고 퉁퉁 불어있는 짜장면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 처리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배달 일을 하면서 희한한 진상들 많이 만났는데 숙박업소에 배달을 갔더니 일부러 배달원 당황시키려고 나체로 나오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그릇 수거하러 갔더니 그릇에 토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별의별 꼴을 다 보다 보니까 음식을 그대로 안 먹고 내다 놓은 거는 그닥 인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뒤였나? 배달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 출발할 때까지는 인지를 못했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여자분께서 문을 열어줄 때 아, 그 집이구나 하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식을 내려줄 때도 인기척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의식적으로 거실 쪽을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굳이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 하고 캐물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음식만 내려주고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그릇을 회수하러
그 집에 다시 갔을 때 진짜 희한하다고 느꼈어요. 저번처럼 짜장면 그릇 하나만 비워져 있고 나머지 음식들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길래 그때부턴 이 집 이상하다 하고 인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지나서 배달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주소를 확인하고 나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이거 주문 거기서 온 거예요. 음식 다 버리는 집.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주방에다가 짜장 셋, 탕수육 중짜 하나, 군만두는 하지마 이러시면서 어차피 다 버리는 집이니까 서비스 군만두를 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챙겨서 배달을 나갔고 초인종을 누르자 이전처럼 그 여성분 혼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곤 저는 음식을 차례차례 내려드리고 돈을 받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여성분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군만두가 없네요. 엥? 저는 좀 당황해가지고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가게에 지금 군만두가 다 떨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좀 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아빠 군만두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소름이 끼쳤던 저는 다음에 꼭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고 서둘러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군만두는 매번 손도 안 대고 내놔놓고서는 애아빠가 좋아한다는 건 무슨 넌센스야. 그리고 그날도 그릇을 회수할 때는 음식이 다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배달지 주소를 확인하는데 그 연립이라 그 여자네 집인가? 하고 보니까 옆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음식을 담고 배달을 출발했는데요. 배달을 갔던 그 옆집에는 한 60대쯤으로 보이는 부부가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면 좀 그랬을 텐데 점잖은 중년 부부라 음식을 내려주면서 저는 물었어요. 제가 요 옆집에도 배달을 몇 번 갔는데 매번 음식을 먹지도 않고 내놓는다. 혹시 이 집 뭐 하는 집이냐?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께서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각, 그냥 모른 척해. 저 집 안사람만 남고 바깥 양반이랑 처자식이 사고로 한 번에 다 죽었어.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딱하기도 했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소름이 먼저 돋더라고요. 그럼 애아빠가 군만두를 좋아한다고 했던 건? 그리고 그 후에 그 집으로 한 번 더 배달을 간 적이 있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음식만 내려주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제가 배달 중에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잠깐 배달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몸이 충분히 낫고 한 석 달 정도만 더 하고 그만둘 요량으로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다시금 배달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다시 배달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배달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주소가 낯이 익은 게 딱 그 연립인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호수는 그 옆집 노부부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보니 다시 배달을 시작하고 근 2달 정도는 그 여자의 집에서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아무튼 전 그 중년 부부의 집으로 배달을 갔고 음식을 내려주면서 자연스럽게 한마디 물었어요. 옆집은 이사 갔나 봐요. 요즘 뜸하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에휴, 세상 참. 그 여자 죽었어. 벌써 1달도 더 됐지? 스스로 목을 맸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귀신 이야기 같은 거 좋아해서 코비의 TV 같은 것도 듣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때만큼의 소름을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1달 정도
더 배달을 하다가 저는 일을 그만뒀고요. 이 일은 제 인생 통틀어 가장 소름 돋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남이 쓰던 물건을 못 쓰시게 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건 들어가 본 적도 없고요. 그나마 리퍼 제품 정도 아니면 남의 물건에 학을 떼는 집안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희 집은 중산층까진 아닌 것 같았고 그냥 조금 부족하지만 화목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살던 집은 거실 하나,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 딸린 크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직후 겪은 큰 사고의 후유증으로 직업이 일정치 못하셨고 어머니도 식당 일과 청소 일 등을 전전하시면서 힘들게 저를 키워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 종종 주택가에 버려진 멀쩡한 물건들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흔한 무서운 이야기에서처럼 귀신을 보고 겪고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방에서 부모님과 다 같이 함께 잤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 몸집도 커지고 서서히 사춘기도 찾아오면서 부모님 두 분은 저에게 방을 내어주시고 두 분은 거실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아들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곤 거실 바닥에 쇼핑백 하나를 내려놓더니 이거 한번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너 다 입으라면서 옷을 한가득 담아오셨더라고요. 분명히 새 옷은 아니었는데 상태도 괜찮고 얼추 사이즈도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어디에서 났는지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잠깐 머뭇거리시다가 식당에 아시는 분이 입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복 말곤 입을 옷도 없던 터라 한 번씩 그 옷들을 다 입어보고 나서는 곱게 접어 옷장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들었다 깼다 하면서 선잠을 자고 있었는데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한두 번 정도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문이 열릴 때 잠결에 눈을 떠서 문 쪽을 바라봤는데 아버지인 거예요. 코비야, 너가 지금 뭐 두드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자꾸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확인하러 왔지. 아니면 됐어. 푹 더 자.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문을 여닫는 소리는 들었어도 뭐가 쿵쿵거리는 소리는 전혀 못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시작으로 저희 집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는데요.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 있는 장롱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곱게 접어놨던 그 옷들이 방바닥에 잔뜩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둑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을 털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싶어서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분명히 엄마 아빠가 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옷들만 그렇게 흩뿌려져 있길래 내 몇 개 안 되는 옷가지들이니까 다시 바르게 접어서 옷장에 넣어놓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가 초여름이었는데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더울 때면 제 방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고 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자던 중에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자다 깬 엄마는 제 방에 창문을 닫겠다며 졸린 눈을 비비며 제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순간 엄마는 자기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대요. 분명히 아빠는 엄마 옆에서 자고 있었거늘 어떤 남자가 장롱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꿈인지 생시인지 멍해 있던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쾅 하고 저절로 닫히더랍니다. 그 소리에 아버지마저 깨셨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마치 누가 잠궈놓은 것처럼 문이 열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엄마는 펑펑 울고 아빠는 무슨 상황인지 그저 문을 열려고만 했대요. 그렇게 한 30초 정도? 전혀 문이 미동이 없다가 갑자기 탁 하면서 문이 열렸는데, 그때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누워있던 저는 식은땀 범벅이 되어 있었대요. 여기서부터는 저는 부모님이 절 깨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어리둥절하며 거실로 나와서는 온몸이 땀이 젖어 있어서 옷을 벗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 아빠가 "아니, 이게 다 뭐야?" 하며 다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옷을 벗은 제 몸에는 여기저기 시퍼런 멍이 피어 있었거든요. 놀란 엄마는 방문을 닫아놓고서는 내일까지 저기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자초지종을 아버지에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도 저번에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저희 가족 모두는 공포스러운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침에 해가 떴고 저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교복을 챙기려고 제 방 문을 열었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아무리 비가 내렸다 한들 제 장롱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가 지었던 표정은 그게 왜 그런지 알고 있었던 표정 같아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자 곰팡이가 폈던 장롱을 그대로 가져다 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있던 제 옷들도 전부요. 당시 엄마는 옷장에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하셨고, 식당에 아는 이모를 통해서 어떤 신기 있는 할머니가 왔다 가셨는데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정말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에 갈 무렵엔 엄마가 10년 동안이나 일한 식당에서 이젠 때가 되었다며 비밀 레시피도 알려주고 창업도 도와주셔서 어머니 아버지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엄마가 저에게 고백하시기를, "에휴, 부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잘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게 얼마나 미안했겠어. 그때 그 옷 의류함에서 가져온 거였어. 근데 어떻게 자식한테 그거 주워온 옷이라고 그럴 수 있었겠니?"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난 뒤 저희 집은 식당 일도 잘 풀렸고 돈도 제법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옛 버릇이 남아있어서 전기, 가스, 물 한 번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살고 있지만 물건을 구매할 때면 주저없이 새 것을 사게 된답니다. 제가 사는 군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어요.
산 중턱에 위치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무려 35년이나 된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예전에 무당 부부가 살았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졌어요. 원래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하는 비방, 굿, 방술 같은 것들을 쓰면 신이 노해서 벌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 무당 부부는 근방에서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TV에도 나올 만큼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 굿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벌전을 받게 되었죠. 부인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을 받고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타 죽었대요. 진짜 의문인 건 옆에서 굿을 돕던 다른 보살들,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몸에 불이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들 정신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숫덩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은 뒤였죠. 그렇게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미 재물에 정신이 팔려서 이 남편 무당은 계속해서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어버렸대요. 그 후에 그 집에는 한 부부가 이사 왔어요. 30대 부부였고 자식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 안가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에 칼이 찍힌 채 발견되었고 남편은 부엌에서 목이 찔렸는지 입과 찔린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서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2층 자기들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려진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경찰들 말로는 질식사라고 했다네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엄청 쉬쉬하면서 지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 건설회사가 그 집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 그 집을 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고가 터져 인부 여럿이 죽어나갔고 그래서 그 집만 쏙 빼고 그 집 주위로 아파트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 2년간 집이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하에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할아버지에게 이상 증세가 보였죠. 갑자기 며느리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막 동네를 활보해서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엄청 싸워댔어요. 금술이 정말 좋다고 소문난 부부였는데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물건 던지고 매일같이 동네 떠나가라 싸워댔죠. 심지어 아들도 이상해져서 전교 1등도 하고 정말 모범생의 인싸 스타일이던 놈이 학교에서 갑자기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책상에 머리를 박아대는가 하며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자애들을 놀래키고 학교 창고에서 죽은 쥐 시체를 가지고 와서 지 교복 상의를 이용해서 마치 아기 다루듯이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자 동네에서는 혹시 죽은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린 거 아니냐고 엄청 수군덕거렸어요. 정상이던 가족들이 저 집에 이사 오고 나서 다 이상해졌으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 집이 문제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은 이 집 엄마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었고 무당이라도 불러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 부부는 종교 탓에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추석날이었는데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집 남편이 자기 아들, 부인, 아버지를 다 살해하고 자기도 뒷산에 가서 목매달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목을 메고 죽은 곳이 20년 전 여자 무당이 구슬하다가 불타 죽은 그 장소였고, 마을 노인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하고 다녔어요. 그 뒤 이 집은 아예 사람이 안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돌아가시니까 뭐 사람들은 원래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거의 2주에 한 명꼴로 죽어나갔습니다. 보다 못한 마을 이장님은 이러다가 다 죽겠다면서 무당을 불러다 구슬했어요. 헌데 구슬하면서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러치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이요.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씨를 다 멸할 것이야." 이런 말을 내뱉고는 피 한 바가지를 토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 뒤에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나는 절대 해결을 못한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만신이었던 우리 친척 할머니는 벌점받은 무당 부부가 내린 저주라고 우리 가족 보고 절대 그 동네는 가지 말라고 했고, 무속인이 구슬한 뒤에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군청에서 용역업체 시켜서 그 집을 밀려고도 했지만 그때마다 기사가 사고로 죽던가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하던가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여전히 흉가로 남아있습니다. 이건 100% 진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친구가 단란주점 웨이터로 일하고 있을 때 같은 주점에 있던 아가씨가 겪은 일이거든요.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귀신 같은 걸 많이 본다고 하더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가출하고 나온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고려하고 선택하는 일이 술집 종업원일 것입니다. 4명의 아가씨들, 그 4명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네요. 집을 가출하고 나와서 제 친구가 일하는 단란주점에서 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4명이서 함께 방을 쓰면서 방값을 줄여보겠다며 그 주변에 있는 여인숙에 같이 방을 구하러 갔더랬죠. 그런데 그중 2명은 그 여인숙이 왠지 모르지만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며 다른 방을 구하러 간다고 했답니다. 결국 나머지 2명의 아가씨만이 그저 싼맛에 그 여인숙에 묵게 되었다는군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숙소에서의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첫날 새벽쯤에 누가 방문을 두드렸다네요. 그 2명의 아가씨들은 누군지 확인도 안 해보고 겁없이 문을 열어줬답니다. 그랬더니 곱게 한복을 입고 머리는 예쁘게 쪼글진 할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서 있더라고 하더군요. 그 할머니는 자기가 주변 시장에서 떡을 파는 할머니인데 오늘 새로운 이웃이 온다고 해서 얼굴 좀 보려고 이렇게 새벽에 문을 두드리게 됐다며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들 얼굴 참 곱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의도 바르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서 그랬을까요? 그 두 아가씨는 금세 이 할머니와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 할머니는 떡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밤에는 항상 팔다 남은 떡을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얘기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두 처녀랑 할머니는 아주 깊은 관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지내길 한 3주째 되었을 때 그 아가씨들도 염치가 있어서 계속 그 할머니의 떡을 얻어먹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숙소 주인에게 그 할머니의 인상을 말해주면서 몇 호실에 묵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말았죠. 아이고야, 아가씨들도 그 할매 본 거요? 이거 진짜 큰일 날라고 일하나. 네? 무슨 일인데요? 그 할매 산 사람이 아니다 아이가. 그 할매 옛날에 아가씨들 살던 방에서 살다 죽은 사람인데 아직도 거기 있나 보네. 그러고 보이 전에 살던 사람도 그 할매 얘기하던데. 네? 진짜요? 안 되겠네. 용한 점쟁이라도 찾아가 보이소. 그게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골병 들어서 고생한다 아이가. 이제부터가 진짜로 무서운 부분입니다. 처음에 다른 두 아가씨가 이 방을 선택하지 않았던 건 본능이었을까요? 아무튼 그 두 아가씨는 제 친구가 일하는 가게 그 매니저 비슷한 사람한테 용한 무당을 물어서 한번 찾아갔었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 무당집에 찾아가자마자 무당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거기 사람만 들어오고 귀신은 절로 안 가나? 두 아가씨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도움을 구했죠. 그랬더니 그 무당은 알 수 없는 이상한 부적 4장을 써주면서 그 숙소 사방에 한 장씩 붙여두고는 오늘은 절대 그 할머니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 방에 들어가야 하는지 물었더니 그 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두 사람한테도 큰일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 아가씨는 주점 일도 쉬고 그 방의 동서남북 사면에 무당한테 얻어온 그 부적을 한 장씩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서로 팔짱을 끼고 바들바들 떨었다는군요.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항상 그 할머니가 나타나던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 여자는 더욱 긴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러던 그때 평소에는 똑똑똑 하며 노크를 했는데 부적을 붙인 그날은 방을 쾅쾅거리며 두들기고 막 손톱으로 긋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두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무서워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쾅쾅거리던 문이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한탄 섞인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두 아가씨는 그동안 그 귀신 할머니랑 쌓인 정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고
너무 딱한 나머지 결국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처럼 곱게 한복을 입은 차림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얼굴은 사람 얼굴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삐쩍 마르고 기괴한 할머니가 자기들을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야, 이 쓱을 년들아. 내가 평소에 얼마나 너희들한테 잘해줬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기가. 야, 이 쌍년들아. 이 개년들아. 저거 당장 안 떼나. 야, 이 년들아. 평소처럼 예의 바른 할머니가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자기들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부적을 떼려고 했죠. 그런데 순간 다른 한 명의 여자가 극구 안 된다고 말리더라네요. 그런데 진짜 떼지 말라고 그 반대가 너무 심해서 내일 그 무당집에 다시 찾아가서 한번 상담하기로 하고 부적을 그대로 뒀답니다. 그러자 으이그, 이 쌍년들아. 다시는 내가 찾아오나 봐라. 이러며 그 할머니가 사라졌답니다. 그 두 처녀는 날이 밝자마자 바로 무당집에 가서 어제 겪은 이야기를 해드렸답니다. 그러자 그 무당이 야, 이 미친 거사. 내가 문 열지 말랬잖아. 그래도 두 처녀는 그 할머니 귀신한테 뭔가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무당이 하는 말이 아, 이 년들이 술집 땡기는 년들이라 머리가 진짜 안 좋네. 야, 어제 누가 부적대지 말라고 말렸노? 두 아가씨들은 갑자기 뭐가 뭔지 뒤죽박죽인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 아가씨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너 아니었어? 하면서 묻다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 가셨습니까? 그 두 아가씨들은 새벽에 문을 연 그 순간부터 이미 할머니 귀신한테 홀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부적을 때려다가 그 두 아가씨가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가 그 할머니를 방해하면서 간신히 부적을 떼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죠. 그때 무당이 하는 말이 너희들 운 진짜 좋았다. 아마도 너희 조상신이거나 다른 귀신인갑다. 그리고 귀신한테 홀린 상태에서 들은 얘기는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귀신한테 잘해주면 절대 안 돼. 이랬답니다. 전 친구 가게에 청소하는 거 도와주러 갔다가 그중 한 명의 아가씨를 본 적이 있었는데 매일 일 시작하기 전에 향 피우고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100%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가 배경이냐고요? 지금은 제 친구가 부산 연산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일하지만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부산의 서동이라는 곳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친구 4명이 겪은 실화입니다. 때는 2009년, 제가 수학여행 교관을 했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지역은 강원도였습니다. 설악산, 소리박물관, 낙산사 등의 수학여행 코스였죠. 보통 학교의 경우 수학여행을 월화수 또는 수목금 일정으로 옵니다. 그래서 리조트나 숙소에 전날 미리 가 있거나 또는 해당 학교에 아침에 미리 가서 버스 출발할 때 제일 앞에 비상용 의자에 앉아가지고 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련원에 학교가 올 때마다 해당 학교의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각 반의 명단을 주시는데 이 명단의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뭔가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학생은 따로 표시를 해서 주십니다.
그렇게 월요일날 모 중학교가 도착을 했고 학생주임 선생님께 명단을 받았는데 거기에 김미정이라는 학생 이름 옆으로 정신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신 이상이면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많아서 그 미정이와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정이라는 친구가 혹시 어디 몸이 안 좋니? 아, 걔요? 걔 귀신 본다고 해서 반에서 왕따예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 4명은 그 말을 듣고 아, 제대로 정신이상자가 왔구나. 아, 답 없다. 골치 아프겠네. 뺑기치는 거 아니야? 등등 여러 말들이 오갔고 사건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관들은 밤에 새벽 3, 4시까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베개 싸움이나 야간에 시끄럽게 떠드는 걸 통제해야 돼서 교대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 1시에서 4시 이렇게 교대 근무를 섭니다. 각 방은 완전히 닫지 않고 문받침대를 해놓은 상태로 소등을 한 뒤에 숙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저녁 11시쯤 되었나? 교관 친구 한 명은 1층 방에서 숙면 중이고 나머지 저를 포함한 4명은 2층 복도 끝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방에서 불이 켜지면서 그 방에 방장 학생이 나왔습니다. 교관님, 저희 방 불 켜고 자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왜? 무슨 일인데? 그게 미정이가 계속 열려있는 방문 틈 사이로 귀신이 서 있다고 해서요. 귀신은 무슨 귀신? 우리가 복도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얼른 가서 불 끄고 자. 저희는 이때 미정이라는 친구를 이용해 자기네 방만 불 켜고 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10분 정도 뒤에 또다시 그 방에 불이 켜지면서 방장이 나왔습니다. 교관님, 진짜 너무 무서워요. 불 끄고 잘 테니까 미정이 저 친구만 선생님들 있는 방에서 자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무슨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건데? 키가 작은 단발머리 소녀라는데 목이 엄청 길고 한쪽 손에 칼을 들고 계속 문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한대요. 이때 저와 친구들은 이거 진짜야 뻥이야 하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다시 돌아가라고 했고 이윽고 다시 그 방은 소등이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과자를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때 1층에서 뭔가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희는 뭐야? 하고 당황해서 계단을 봤는데 그 뜀박질 소리의 정체는 1층에서 숙면 중이었던 제 친구였고 온몸은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맨발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고 제 친구는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나서 아, 벌써 교대 시간인가? 하고 움직이려는데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위에 눌린 건가 아닌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발소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다가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위를 풀기 위해 전신에 힘을 주면서 누가 오는지 보려고 목을 왼쪽으로 최대한 돌렸는데 웬 키 작고 단발머리를 한 소녀가 목이 엄청 긴데다가 한 손에는 식칼을 든 채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더랍니다. 이때 제 친구는 이대로 있으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나 죽는 건가? 하면서 몸을 진짜
있는 힘껏 비틀어서 소파에서 굴러떨어지면서 가위가 풀렸고 신발 신을 틈도 없이 바로 문을 박차고 나와서 2층으로 전력 질주한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 학생이 이야기해준 귀신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걸 눈치챈 저희는 그 방에서 미정이를 불러냈고 여러 가지 질문들과 또 소름 돋는 대답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귀신은 존재하냐? 만약 한다면 어떻게 생겼으며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냐? 등등 한 20-30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단발머리에 조심하셔야 돼요. 해코지할 것 같은데 그게 교관님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 말을 듣고 그날 저녁 남자 5명이서 똘똘 뭉쳐서 잤습니다. 놀라운 건 얼마 뒤 저희가 속초에서 경주로 발령을 받고 그 다음 교관팀이 왔는데 그 교관 중에 한 명이 물고기 잡기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숙소 앞바다에서 물고기 잡기 체험이 있었거든요. 또 다른 교관은 소등 시간이 지났는데 키 작은 단발머리 학생이 계속 복도를 배회하길래 그걸 제지하려고 따라가던 도중 넘어져서 인대가 아주 크게 다치는 사고 등 구설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신종플루가 터지고 모든 수학여행이 취소가 되면서 저는 교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어낸 내용은 1%도 없고 제가 진심으로 귀신을 믿게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가끔씩 그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주인공 최불암의 어머니 역할로 나오셨던 원로배우 정혜란님의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에 돌아가신 정혜란님이 실제 악극단, 연극, 그리고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을 하시면서 소름 끼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이던 1960년대 정혜란 배우님께서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하시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너무 무서웠다며 과거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1960년대 중후반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현장에서 한창 촬영 도중이었는데 정혜란님의 후배 여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스텝 한두 명과 불이 나게 들어오더니 언니, 저 무서워서 도저히 촬영 못하겠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러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었더니 후배가 이르기를 아니 A 선배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해요. 저 말고도 다들 무섭다고 지금 난리예요 아주. 후배의 말인즉 정혜란님 자신에게도 선배이며 동시에 나이도 더 많았던 A라고 하는 남자 배우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어느 날 한창 촬영 준비하는 현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촬영 감독님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감독이 그쪽으로 갔더니 뜬금없이 아, 김 감독 인사해. 이쪽은 내가 요즘 만나는 이영숙이라고 해. 이러며 소개를 해주는데 촬영 감독님은 그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소개하는 배우 A 옆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독이 멍하니 허공과 자신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며 벙쪄 있으니까 웃으며 이야기하길 아니 이 사람아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내 애자가 그렇게 전상미인인가? 허허 참. 이러며 너스레까지 떨더랍니다. 그 배우가 나이와 경력이 좀 있고
평소 농담이나 가벼워 보이는 언행을 전혀 하지 않던 진중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여겼기에 그 충격이 아주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겨우 그냥 "아, 그러네요" 라고 얼버무리며 넘어가고 촬영장에 피해가 될까봐 되도록 알리지 않았는데, 다른 조연 배우들이 그 선배 행동을 똑똑히 봤으니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이에 정혜란 배우님은 자신이 기가 세고 매우 당찼기 때문에 "아니, 이 선배가 도대체 무슨 술책을 부려서 촬영장 분위기를 이렇게 흐리는 거야" 해서 냉큼 따지고자 한창 아침 촬영 중이던 그 선배에게 찾아갔더니, 그 선배가 촬영장 한편에 마련된 천막 안쪽에 의자에 앉아가지고는 맞은편에 있는 빈 의자가 있는 허공에다 대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말문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답니다. 평소에 대가 세고 성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현장의 모든 남자 배우와 스태프들도 자신을 껄끄러워했는데, 그랬던 정혜란 배우님 자신이 차마 "아니, 오라버니, 지금 빈 의자에 대고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 그 광경이 너무 괴이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 현장 책임자들과 선배 배우들이 따로 극비리에 모여서 진짜 저 배우가 가짜 연기를 하는지 아니면 진짜 뭐에 홀리거나 미친 건지 알아보고자 꾀를 내었어요. 그 선배가 항상 야간 촬영 때 와서 "나 저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을 테니까 내 애자 오면 들여보내줘" 이렇게 말하고는 안에 들어가서 잠이 들면 스태프나 배우들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오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며 문을 열어드리는 신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이용해보자는 거였죠. 그리고 그날 밤 촬영을 하는데 역시나 자신의 촬영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장에 나와서는 자기가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을 테니 애자가 오면 들여보내거나 "나 좀 깨워줘" 하고는 그 쉬는 공간에 들어가더니 이내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에 다른 배우와 스태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문 앞을 가로막고 안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도록 문 밖에서 걸쇠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원래 평소 같으면 밤 12시가 조금 지나면 그 A 배우가 잠에서 깨서 나오곤 했는데, 새벽 3시까지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가 그때 갑자기 촬영장에 이상하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스태프과 배우들이 비가 오려나 싶어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안에서 못 나오게 밖에서 막아둔 걸쇠문 안에서 막 쾅쾅쾅쾅 문을 세게 치는 소리가 들려서 촬영장이 순간 얼음을 들이부은 것처럼 꽁꽁 얼어붙었대요. 그러다 스태프 하나가 겨우 용기를 내서 그 문 앞에 다가간 후에 "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안에서 A 선배가 화난 목소리로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이 참, 나 자는데 갑자기 애자가 날 깨워서 하는 말이 자네들이 날 깨우지도 않고 애자를 들여보내주지도 않아서 애자가 겨우 들어와서 이렇게 날 깨워서 하소연했네. 아니, 왜 들여보내주지 않는 건가? 이 문이 열리지 않는 건 또 뭐고? 빨리 문 열어!" 이러며 진짜 뭐에 홀린 듯이 문을 쾅쾅 치고 막 흔들어대서 문 앞에 다가갔던 그 스태프가 그대로 뒤로 발라당 넘어져서 몸을 덜덜 떨고 있고, 현장에 있던 여배우들과 관계자들도 울부짖으며 도망치고 난리가 났었대요. 심지어 남자 배우들과 관계자들도 모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정혜란 씨 자신도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방도 없이 그냥 그 상황을 벌벌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사건 후일담이 어떻게 됐는지는 더 이상 방송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같이 겪었던 배우나 스태프가 인터뷰 당시 90년대 후반에도 거의 대부분 3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니까 모두 은퇴하거나 사망해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미 오래전에 영화계에서는 묻혀진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정혜란 씨가 1960년대 후반 월화의 공동묘지와 처녀귀신이라는 공포영화를 찍었는데 아마 그 촬영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네요. 이 이야기는 저를 포함한 4명이 동시에 목격한 귀신 목격담으로 이후 사고 때문에 죽을 뻔했던 이야기입니다. 전에 재미삼아서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에서 곤충 채집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취미처럼 늘상 하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오랜만에 강원도 근처를 지나다가 산길 근처에 막 기어다니는 장수풍뎅이를 보고 나서 추억이 돋아서 그 근처를 한번 헤집고 다니게 된 거죠.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강원도의 어느 산자락이었고 해가 지기 직전이라 그런지 주변 가로등이나 산자락 근처로 사슴벌레를 비롯한 꽤 많은 곤충들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저희가 있던 산자락 위에 절이 하나 보였는데 처음에는 그게 사람이 있는 절인지 없는 절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거의 다 져갈 무렵에 저희가 슬슬 차로 복귀하려고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느 스님 한 분이 저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서 말한 그 산중턱에 있는 절로 올라가시고는 발전기도 돌리시고 막 수음등도 켜시길래 아, 사람이 있는 절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이후 일행들과 차로 돌아가서 다시금 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차를 몰고 가고 있던 중에 저는 무심코 창밖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창밖에 아까 봤던 그 스님이 차랑 같은 속도로 막 뛰어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한 건지 핸들을 틀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차는 바리케이트에 박힌 채로 새벽에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 발견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야 이제 병원에서 깨어날 수 있었는데요. 깨어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분명히 그 스님의 존재는 저 혼자서 목격한 게 아니라 동승자 4명 모두 동시에 목격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저희가 목격한 그 스님은 도대체 왜 저희를 따라서 뛰어왔던 것일까요? 그것도 자동차랑 같은 속도로 말이죠. 만두 아빠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당시 지인분들과 5명이서 장성호에서 야간벨리를 타던 중이었죠. 듣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덧붙이자면 앞서 말한 벨리는 벨리보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에 발을 담그고 타는 1인승 고무보트 같은 건데 아무튼 그때가 야간이었는데 그날은 안개도 자욱하고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 둥둥 떠서 한동안 낚시를 잘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같이 갔던 형님이 나가자고 하더군요. 야, 돌려. 얼른 나가자. 네? 갑자기 왜요? 일단 나가. 빨리. 왜냐고 물어봐도 일단 나가자고만 하시니까 일단 슬로프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분들 전부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빼고 다들 얼굴 표정이 창백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스님이 저 혼자 남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저를 보더니 야, 빨리 나가. 빨리. 왜냐고 물어봐도 일단 나가자고만 하시니까 일단 슬로프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분들 전부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빼고 다들 얼굴 표정이 창백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쎄했습니다. 혹시 건너 듣던 이야기들처럼 무슨 시신이라도 떴나? 뭐 그런 순간적인 추측? 그런데 나와서 이유를 묻자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5m 정도 높이에 있는 직벽 끝에서 흰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낚시하고 있는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빼고서 다들 동시에 목격하고 불이 나게 빠져나오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다들 장성호에는 가지 않더라고요. 철없던 고딩 시절 친구랑 헬멧 하나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동시에 입원을 했어요. 둘 다 아스팔트에 피부도 갈리고 골절도 있고 해서 한동안 같이 치료받고 입원도 했었는데 하필이면 병실도 같은 병실이었습니다. 부모님들끼리도 참 그런 식으로 얼굴 뵙기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었죠. 하여간 그렇게 같이 치료받고 입원 생활을 하다가 한 번은 밤늦게 바람 쐰다고 병원 밖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은 규모가 조금 있을 뿐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은 아니라서 바로 옆에 작은 장례식장도 있고 또 병원 앞으로는 인도 그리고 바로 앞이 차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장례식장과 병원 사이 갓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새빨갛게 물든 가운을 입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생김새는 마치 샤워 가운처럼 생겼는데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서 친구랑 동시에 그걸 목격하고 수군덕거렸죠. 저 할아버지 이상하다고. 저게 원래 빨간 건지 피로 물든 건지 뭔가 의아하던 찰나였죠. 그런데 그때 골목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그 할아버지를 차마 보지 못한 건지 그 갓길로 갑자기 차를 메고 들어오는데 저희는 그 할아버지 치인다며 오 치인다 오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차는 할아버지를 쓱 통과해서 그 갓길에 차를 대더군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바로 눈앞에서 자취를 감췄고요. 저랑 친구는 먹던 음료수를 놔두고 곧장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둘이서 짜고서 장난치는 걸로 치부를 받곤 했는데 정말 분명히 봤고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아직까지도 소름 돋는 기억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겪었던 사연,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